문제풀이를 시작하기 전에 기출문제를 다운로드하는 방법을 가르쳐 드릴게요. 우선 시험 원서 접수하신 한국공인회계사의 국가공인 AT 자격시험 사이트에 먼저 접속을 하셔서 로그인을 하시면 돼요. 로그인 하시고 고객센터에 자료실에 가시면 기출문제란이 있습니다. 기출문제란에서 자료를 다운로드 받으시는데요. 이때 꼭 예를 들어서 39회 같은 경우 들어가셔서 여기에 감독관 확인 번호 있죠. 이걸 꼭 적어 놓으셔야 돼요. 이론은 그냥 수업을 들으시면 되지만 실무는 실행을 시키셔야 되죠. 여기에서 항상 다운로드 받으실 때는 감독관 확인 번호를 기재해 놓으셔야 실무를 풀 때 실무 프로그램을 실행을 시키실 수가 있어요. 해서 FAT 3 기출 문제와 해답 클릭하셔서 다른 이론어 저장 그렇게 해서 그 압축 해제해서 사용하시면 돼요. 그렇게 해서 수업 준비하시고 이제 수업을 시작하겠습니다. FAT 2급 39회 이론 문제 풀이를 시작하겠습니다. 우선 1번부터 보시면 다음 중 회계상 거래에 해당하지 않는 것 그랬죠. 회계에서 거래라는 것은 무엇을 얘기하냐면요. 자산이나 부채, 자본, 수익, 비용 중 증감이 있는 경우를 얘기해요. 즉 나한테 단돈 1원이라도 증가가 되거나 감소가 되면 거래예요. 일반 사회에서 말하는 흔히 일반적인 계약이나 주문, 담보 같은 거는 거래로 인식을 하지 않습니다. 그럼 문제 보시면 기계장치 1억 원을 취득하고 현금을 지급하다. 기계장치 생기고 현금 나갔죠. 그러니까 이건 거래 맞고요. 사무실에 보관 중이던 상품 3천만 원 도난 분실하였다. 회계상에서는 분실에도 거래고요. 불나도 거래예요. 즉 나한테 좀이라도 손해가 있거나 이득이 있으면 거래입니다. 2번 맞고요. 그 다음에 종업원에게 300만 원의 급여를 지급했다. 채용을 했을 때는 거래가 아니지만 급여를 지급하면 거래가 성립이 됩니다. 그러면 답은 4번이겠죠. 상품 8천만 원을 매입하기로 거래처와 계약을 체결하였다. 일반적인 계약이나 주문 담보 제공 이거는 거래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2번 재무상태표상 비유동부채에 표시되는 계정 과목으로 옳은 것 그랬죠. 일반적으로 유동부채와 비유동부채로 나눌 수 있는데요. 유동부채라는 것은 결산일 기준 1년 이내에 갚아야 되는 거 1년 이내에 갚아야 되는 건 유동부채고요. 결산일을 기준으로 해서 1년 이후에 갚아야 되는 거 결산일은 언제를 얘기해요? 12월 31일을 얘기하죠. 그러니까 결산일 기준 1년 이내면 유동 1년을 초과하면은 비유동부채입니다. 그러면 여기 지금 현재 미지급금, 지급어음, 장기차입금, 유동성 장기부채 이렇게 나와 있죠. 여기에서 답은 몇 번일까요? 여기서 답은 3번 장기차입금이에요. 4번을 가끔 헷갈려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유동성 장기부채라는 건 무엇을 얘기하냐면 원래는 장기부채, 즉 비유동부채였어요. 그런데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상환 기일이 다가와서 1년 이내 갚아야 될 채무로 전환되는 경우 그때 유동성 대체분개를 해줍니다. 그러면 유동성 장기부채는 비유동부채였다가 유동부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 2번의 답은 3번입니다. 그 다음에 3번 다음 중 손익계산서에 영업이익에 영향을 미치는 계정 과목이 아닌 것 그랬죠. 이 문제를 푸시려면 손익계산서의 기본 구조부터 먼저 아셔야 돼요. 손익계산서의 구조는 외우실 때 쉽게 외우시려면 매삼판, 영삼, 법당 즉 매삼이죠. 매가 3번 나오는데 매출액에서 매출 원가를 빼면 매출 총이익이 됩니다. 매출 총이익에서 판매비와 관리비를 빼시면 영업이익이 되고요. 영업 외 수익은 더하고 영업 외 비용은 더 뺍니다. 그러면 법인세 차감전 당기순이익이 나오거든요. 거기에서 최종적으로 법인세를 빼면 당기순이익이 되는 거예요. 그럼 여기에서 답은 몇 번일까요? 2번이 답이 되는데 접대비나 경상개발비나 대손상각비는 판매비와 관리비예요. 그 반면에 외환차손이 뭐예요? 달러를 원화로 바꿨을 때 내가 환율에 의해서
맨 처음에 2,000원, 예를 들어서 2,000원이었어요. 1달러당. 그런데 1,500원으로 떨어졌다. 그러면 그거를 바꾸는 시간 동안 떨어지면 그게 바로 외환차손이에요. 그래서 외환차손은 영업 외비용입니다. 영업 외비용. 다음 문제 4번. 다음 상품 매매 거래에 대하여 대구 상사가 회계 처리할 경우 차변에 나타난 내용으로 옳은 것 그랬습니다. 지금 대구 상사가 상품 100만 원을 매출하면서 운반비 15,000원을 현금 지급했어요. 그리고 서울 상사는 어음을 만기 2개월짜리 어음을 지급을 했습니다. 그러면 지금 대구 상사 입장에 회계 처리를 하라고 그랬죠. 그러면 지금 나타난 것처럼 우선은 상품을 팔고 어음을 받았으니까 받을 어음이에요. 그리고 대변에는 뭐가 나타납니까? 상품 매출이 나타나요. 여기에서 운반비를 고민을 하시는데 상품을 팔 때 발생한 운반비는 운반비, 비용 처리하시는 거예요. 상품을 매입을 할 때 들어가는 운임은 어떻게 해요? 그거는 취득원가에 포함을 시키죠. 하지만 상품을 매출할 때 발생하는 운임은 운반비 처리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답은 몇 번이 될까요? 4번이 되겠죠. 차변에는 받으러 온 100만 원과 운반비 15,000원이 발생합니다. 다음 문제. 다음은 주식회사 항공의 사업용 건물에 대한 취득과 처분 관련 자료이다. 2020년 1월 1일 건물 처분 관련 회계 처리 시 차변에 계상할 감가상각 누계액은 얼마인가 그랬습니다. 건물을 100만 원을 현금으로 2018년 1월 1일 날 샀어요. 그리고 감가상각은 정액법에 의한다고 했는데 여기에서 지금 감가상각비를 구하는 게 아니라 감가상각 누계액을 구하라고 그랬죠. 2020년 1월 1일 날 건물을 110만 원에 팔았더니 유형자산 처분이익이 15만 원이 발생했대요. 그러면 15만 원이니까 유형자산 처분이익은 원래는 장부 금액에서 처분 금액을 빼면 유형자산 처분 손익이 나와요. 그럼 장부 금액은 어떻게 구합니까? 취득원가 마이너스 감가상각 누계액이죠. 지금 여기에서 110만 원에 처분했는데 유형자산 처분 손익이 15만 원이래요. 그러면 장부가액은 얼마가 되는 겁니까? 95만 원이 되죠. 95만 원이 되면 감가상각 누계액은 얼마가 돼야 돼요? 감가상각 누계액은 5만 원이 되셔야 돼요. 이거는 감가상각비를 구하시라는 게 아니라 처분했을 때 유형자산 처분 손익의 발생 그 과정을 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는 취득원가 100만 원, 감가상각 누계액이 5만 원. 그럼 장부 금액은 95만 원이 되죠. 95만 원짜리를 110만 원에 팔았으니까 유형자산 처분 손익 15만 원. 이 과정을 꼭 알아두셔야 돼요. 다음 6번. 다음은 항공상사의 외상 매출금과 관련된 내용이다. 당기의 외상 매출금 회수액은 얼마인가 그랬습니다. 여기에서 외상 매출금 계정을 보시면 외상 매출금은 자산 계정이에요. 자산 계정이기 때문에 차변에는 기초, 대변에 기말이 나타납니다. 그리고 자산은 증가하면 차변이죠. 신규 발생액은 차변에 적어주시고 회수하거나 대손이 발생하면 그거는 대변에 적어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기초가 32,000원이죠. 그 다음에 단기 외상 매출액, 즉 신규 발생액이 20만 원입니다. 그리고 기말이 얼마입니까? 4만 원이죠. 그러면 차변 합계가 얼마예요? 23만 2천 원. 대변은 4만 원이 있으니까 회수 금액은 얼마가 됩니까? 19만 2천 원. 자산 계정은 항상 차변의 기초, 대변의 기말이 발생한다는 거. 그 다음에 늘어난 건 차변, 감소한 건 대변이다. 요거 꼭 기억하십시오. 문제 7번. 다음 대화 내용을 회계 처리했을 때 차변에 기입될 계정 과목으로 옳은 것 그랬습니다. 본사 사무실에 대한 임차 계약은 체결되었나요? 여기에서 담당자가 2년간 임차하기로 하고 보증금 500만 원을 현금으로 지급했다고 그랬어요. 그럼 이거 어떻게 처리하셔야 됩니까? 여기에서 임차하고 보증금을 주면 임차보증금이에요. 임차보증금. 내가 건물을 빌려주고 보증금을 받았다 그러면
임대 보증금이 되고요. 내가 빌렸기 때문에 임차 보증금 이렇게 처리를 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문제 8번. 다음 거래에 대한 회계 처리 오류 내용이 재무제표에 미치는 영향으로 옳은 것 그랬어요. 여기에서 업무용 승용차에 주유를 하고 6만 원을 현금으로 지급했다. 그런데 분계를 차변에 차량 운반고 6만 원, 대변에 현금 6만 원 이렇게 해놨어요. 그러면 지금 여기에서 분계가 잘못됐죠. 원래는 어떻게 해야 돼요? 주유를 했으니까는 차량 유지비 처리하셔야 되는데 차량 운반고로 처리가 된 거예요. 그러면 이 오류에 의해서 발생되는 결과는 어떻게 됩니까? 자산을 잡으면 안 되는데 잡았으니까 자산이 과대가 되고요. 차량 유지비, 비용을 잡아야 되는데 안 잡았어요. 그럼 비용이 과소계상이 되겠죠. 그리고 비용을 안 잡았으니까 이익은 어떻게 돼요? 과대계상이 됩니다. 그리고 이익이 발생하면 당연히 자본도 과대계상이 돼요. 그럼 여기에서 답은 몇 번이 됩니까? 3번이죠. 비용이 과소계상이 되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문제 9번. 다음은 주식회사 항공의 단기매매 증권과 관련된 자료이다. 단기매매 증권의 취득금액은 얼마인가 그랬습니다. 액면가 한 주당 5,000원인 주식회사 대한의 주식 200주를 주당 2만원의 현금 취득했죠. 그리고 매입 부대비용 얼마입니까? 10만원을 현금으로 지급했대요. 그러면 여기에서 단기매매증권이라고 했습니다. 단기매매증권은 매입 재비용이나 수수료를 비용으로 처리하지 취득원가에 포함 안 해요. 취득원가에 포함하는 거는 매도가능증권하고 만기보유증권만 취득원가에 포함을 합니다. 그러니까 200주 2만원씩 답 몇 번이에요? 1번이 되는 거예요. 400만원. 매입 부대비용은 비용, 수수료 비용으로 처리하고 취득원가에는 포함을 시키지 않습니다. 문제 10번. 주식회사 항공이 매출로 인식할 수 있는 거래에 해당하는 것, 즉 매출 인식 시기를 물어보는 건데요. 우선 보시면 거래처와 상품 매매 계약을 체결했다. 이거는 매출이 아니죠. 그 다음에 고객으로부터 상품 매매 계약과 관련된 계약금을 받다. 계약금을 받은 거지 실질적으로 매출이 발생한 건 아닙니다. 언제든지 계약은 파기가 될 수 있거든요. 고객에게 3개월 유효 기간의 상품권을 발행했다. 상품권을 발행하면 상품권 선수금이에요. 그 상품권을 가지고 고객이 와서 물건을 사갖고 갔을 때, 즉 상품권이 회수됐을 때 매출인 거지 얘도 매출이 아닙니다. 그럼 답은 몇 번입니까? 여기에서 답은 4번이에요. 4번. 거래처에 상품을 판매하고 대금 결제는 12개월 할부로 하다. 할부로 해도 물건 넘겨주고 팔면은 당연히 매출이죠. 다시 말씀드리지만 상품권을 판 거는 매출이 아니라 상품권을 가지고 고객이 다시 와서 물건을 가져가야 매출로 인식됩니다. 문제 11번. 다음은 항공기업의 부채 관련 자료이다. 유동부채 금액 합계액을 계산하면 얼마인가 그랬습니다. 유동부채는 어떤 게 유동부채예요? 결산일 기준 1년 이내에 갚아야 되는 채무를 유동부채라고 해요. 그러면 여기 보시면 단기 차입금, 단기니까 유동부채 맞죠? 외상매입금, 유동부채입니다. 미지급 비용, 당연히 유동부채고요. 예수금도 유동부채예요. 그런데 퇴직급여 충당부채라는 게 있어요. 퇴직급여 충당부채는 직원이 언제 나갈지도 몰라요. 그래서 퇴직급여 충당부채는 비유동부채로 구분해요. 그러면 여기에서 퇴직급여 충당부채를 제외하고 합을 구하시면 얼마 나와요? 900만 원. 그래서 정답은 3번. 3번으로 처리하시면 돼요. 문제 12번. 다음은 항공상사의 대손충당금 관련 자료이다. 단기말 대손충당금 잔액은 얼마인가 그랬죠? 여기에서 기초 대손충당금 잔액이 4만 원이래요. 그런데 단기 중 매출채권 15,000원이 대손 처리가 됐죠. 그러면 충당금에서 15,000원을 썼습니다. 그리고 기말 결산 시 대손 충당금 10,000원을 계상했대요. 그러면 여기에서 기초 4만원에서 대손 발생 15,000원 빼죠.
그리고 추가 계산한 게 10,000원입니다. 그러면 계산하면 얼마 나옵니까? 35,000원. 35,000원이 정답입니다. 문제 13번. 다음 자료를 보고 주식회사 항공의 회계 담당자가 분계 시 차변에 표시할 계정 과목으로 옳은 것 그랬습니다. 주식회사 항공의 회계 담당자는 거래처 직원 박공인 씨의 청첩장을 받고 축의금 20만 원을 현금으로 지급했대요. 그래서 그 증빙을 청첩장으로 해놓은 건데요. 이런 경우에는 증빙 서류를 청첩장이나 부고장으로 꼭 하셔야 돼요. 그러면 여기에서 이거는 접대비 처리하셔야 되죠. 거래처가 관련해서 돈 나가는 것 중에 상품 대금을 제외한 모든 비용은 접대비 처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 답은 몇 번이요? 2번. 접대비가 답이고요. 문제 14번. 다음 자료를 토대로 2020년 회계연도 결산 시 기계장치의 감가상각비는 얼마냐고 물어보는 문제입니다. 여기에서 취득 시점이 2019년 1월 1일 기계장치 금액이 얼마입니까? 800만 원이죠. 감가상각 방법은 정률법이고 내용 연수는 5년, 정률 상각률은 0.45입니다. 그러면 정률법은 어떻게 구하냐면요. 취득원가 마이너스 감가상각 누계 한 금액을 상각률로 곱하시면 감가상각비를 구하실 수 있어요. 우선 2019년 같은 경우에는 800만 원에 사서 한 번도 감가상각을 한 적이 없기 때문에 감가상각 누계액이 존재하지 않으니까 빼기 0원. 그러면 800만 원 곱하기 0.45 하면 얼마 나옵니까? 360만 원 나오죠. 그 다음에 다음 연도에 넘어가서 2020년도에는 계산 방법이 조금 달라지는데요. 800만 원에서 전년도에 감가상각한 감가상각 누계액 360만 원을 빼줍니다. 빼주면 얼마예요? 440만 원이죠. 440만 원에 0.45 곱하시면 198만 원. 그래서 14번 답은 몇 번이요? 2번 198만 원이 정답이 되는 거예요. 문제 15번. 다음 자료를 토대로 매출 원가를 계산한 금액은 얼마인가 그랬습니다. 매출 원가를 계산하실 때는 상품 계정을 그리셔야 돼요. 상품도 자산이죠. 그래서 차변의 기초, 대변의 기말. 그냥 대입만 하시면 되는데 기초 상품 재고액이 얼마입니까? 10만 원이죠. 그 다음에 순매입액인데 지금 문제를 보시면 총 매입액이 있고 매입 관련, 매입 애누리하고 매입 할인액이 있어요. 총 매입액에서 매입 재비용은 더해주시고 매입 애누리, 매입 할인, 그 다음에 반품하는 환출 이거를 빼시면 순매입이 나와요. 지금은 350만 원에서 매입 애누리 6만 원하고 매입 할인액 4만 원 빼면 순매입액이 340만 원이죠. 그 다음에 기말은 얼마로 되어 있습니까? 20만 원으로 되어 있죠. 그럼 차변합계가 350. 그러면 매출원가 얼마가 됩니까? 330만 원. 이렇게 계산하시면 되는 거예요. 매출원가를 구한다, 기말원가, 기말 재고액을 구한다, 뭐 순매입액을 구한다, 기초 구한다. 그러면 상품 계정을 그려서 하시는 게 가장 정확하고 빠르게 하실 수 있어요. 네, 수고하셨습니다.